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근무하는 김원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3강에 걸쳐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가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굉장히 강조가 되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는 GDPR이라고 해서 제너럴 데이터 프로텍션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2018년 5월 25일부터 EU의 27개국 전체가 강제적으로 이 GDPR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GDPR 개인정보보호법과 거의 유사한 그런 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로 이제 중소기업에 관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세 개의 그 강좌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전체 개인정보법 체계, 그 다음에 개인정보법 주요 내용,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제 사업자 수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1강좌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정보주체라고 하는데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이제 정보주체라고 개인정보법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개인정보의 제공 형태를 보면은 미국에서 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를 가면은 모델하우스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이벤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걸고 개인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장표에 보시면은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고 그래서 프라이버시 역설적인 거죠. 정보 주체는 약간의 비용 투자는 거부하고 자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는 거부를 하고 약간의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보상을 한다거나 상품을 주면은 자기 개인정보를 이렇게 마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명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컨트롤 패러독스라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정보 주체가 자기 개인정보에 대해서 통제권을 이제 발휘한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통제권을 많이 주면 줄수록 또 정보 주체는 자기 개인정보를 마구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 패러독스하고 컨트롤 패러독스라는 역설적인 게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규제를 하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 때는 이러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라든지 컨트롤 패러독스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논문을 잠깐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장표에서 보시면은 개인정보법이 시행이 된 게 2011년 9월 30일이에요. 그러면 2011년 9월 30일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여기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개별법이라고 해서 별도의 법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예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요. 말대로 이제 정보부처라든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법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법 또는 이제 신용정보법이라서 신용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이제 금융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때 규제 법률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일명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켜야 될
개인정보 보호를 또 규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되기 전에는 개별법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을 이제 규율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소상공이라든지 비영리 단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는 또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이런 오프라인 또는 비영리 단체는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전체를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부라든지 국회에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고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에 2011년 9월 30일 날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 보시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을 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 개인까지도 이제 규율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방송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를 하고 이제 규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금융 쪽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이제 신용정보보호법이 되겠죠. 이 법에 의해서 금융 쪽은 이제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관련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으로 오프라인 사업자라든지 근로자, 비영리 단체, 그다음에 정부 부처 공공기관을 모두 아울러서 이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으로 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법과 이 개별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상충이 될 때는 어느 법이 먼저 적용이 되느냐면은 바로 이 개별법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에 만약에 이제 개인정보가 유출이 뭐 예를 들면 한 건이라도 이제 유출이 되면은 신고를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제가 근무하는 한국인터넷증권에 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법인 개인정보법 경우에는 1000건 이상이 유출이 될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일반법보다는 개별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즉 일반법하고 개별법이 상충이 될 경우에는 이제 개별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만 이런 개인정보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이제 선진국도 이 개인정보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선진국을 보면은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EU 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월 25일 날 GDPR이라는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발효가 돼서 EU 모든 회원국가 27개국이 모두 강제적으로 이제 시행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 발효가 됐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EU의 GDPR이라는 거를 많이 이제 연구, 답습을 해서 개인정보법을 발효가 이미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이 이제 2011년 시행이 됐고요. 자, 미국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미국은 좀 문화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 틀려서 일반법이 없고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개인정보법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이 장표는 개인정보법 구성 체계인데요. 이 장표에서 보는 것처럼 본문 9장 76개조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면 제1장과 이제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1장은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법에 대한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정의, 그러니까 모든 용어에 대한 이제 정의들이 쭉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이 이제 한 8개 항목이 뭐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최소 원칙에 의해서 뭐 수집을 해야 된다는 등 그런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과의 이제 관계가 있는데 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이 법은 일반법이다. 즉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에서 규율하는 게 있으면 그 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이제 수립이 되겠는데요. 이 장은 주로 이제 정부 부처가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3개년 기본계획을 뭐 수립을 해야 된다든지, 각 부처별로는 1년 동안 해야 될 뭐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 부처별로 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또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관리 수준 진단을 위해서 자료 요출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2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4장이 5장이 바로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장, 4장, 5장은 앞으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6장 경우에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침해를 당했을 때 법원에 바로 소송을 걸지 않고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주로 이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그래서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또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소송, 그 다음에 보직, 벌칙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벌칙을 간단히 보시면은요. 과태료하고 양별 규정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징금 제도가 딱 한 가지만 있고 과징금 제도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과징금 제도가 있는 거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나서 안정성 확보 조치를 잘 못할 경우에 과징금 제도가 이제 있고요. 그 나머지는 과징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과태료로 되어 있고 벌칙은 이제 그 대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벌 규정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실수를 해서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개인정보 취급자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도 같이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양벌 규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적용제외가 있는데요. 이게 파란색으로 이제 제8장에 적용제외가 있는데, 그러면 동창회나 동호회 또는 친목단체, 여러분들 그 뭐 동문회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총무가 개인정보를 이렇게 수집하지 않습니까?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수첩에다가 적어서 뭐 이메일도 수집을 해서 뭐 어디서 뭐 식사를 하자라고 이제 안내를 할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창회, 동호회, 친목단체의 경우에는 수집 동의 3가지가 이제 그 예외로 적용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수집 동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CPO를 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라고 하는데 그걸 CPO라고 하는데요. 그걸 지정을 이제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수첩에 적어놓은 그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도 안전하게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안전성 확보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정의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거고요. 이 장파에서 보는 것처럼 주민번호나 영상번호, 문자, 음성 등은 그 개인을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거든요. 그거는 바로 이제 개인정보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도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름 같은 경우에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홍길동이다 그러면 이 홍길동이 정확히 그 사람이다라는 게 아이덴티파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화번호하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하고 연계를 하면은 그 특정인이 이제 아이덴티파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전에서 어떤 판례가 있는데 전화번호 4자리까지도 개인정보다라고 판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번호, 우리 휴대폰 번호에서 4자리가 있으면은 그 4자리를 안다. 그러면 잘 아는 지인이 핸드폰을 꺼내서 4자리만 입력을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번호 4자리까지도 개인정보다라는 이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되고 3개년 기본 계획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별로 이제 시행 계획이 있으면 그걸 또 심의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부처에서 법령이라는 거를 재개정을 할 때 이 법령 재개정에 대한 내용 중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가 이제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되는 법률이나 또는 시행령 규칙이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침해 요인 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보위에서 이제 그걸 심의 의결해서 해당 부처에 이제 통보를 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재는 집행 예산하고 인사에 대한 그런 독립권을 갖고 있는데 집행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 집행은 각 부처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분야 전체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집행하는 기능이 이제 행안부에 있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또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집행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금융위원회는 금융 쪽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유럽의 경우에는 DPA라고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그런 독립기관이 있어서 인사, 예산, 집행까지도 독립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행안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집행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제 이관하는 그런 역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는 그런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 잘하면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모든 이제 기능을 예산, 인사, 또 집행까지도 개보위에서 이제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바로 수집, 이용, 제공, 관리, 파기 이게 이제 개인정보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이나 또는 뿐만이 아니라 정보부처, 공공기관 모든 그 기관들이 이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지켜야 될 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대로 볼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수지 비용 기준 15조, 그 다음에 제3자 제공, 그 다음에 18조의 목적의 이용 제공 제한, 처리 위탁, 그 다음에 안전조치 의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표가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기준에 대해서 15조, 17조, 18조에 대한 거를 좀 요약을 한 그런 장표가 됩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제 근무하는 곳이 중소기업이다 또는 중소기업을 이제 창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CEO다. 그럴 경우에 개인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업무가 생기면은 반드시 15조에 있는 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수집을 할 때는 여기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항목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동의 거부를 할 수 있다. 동의 거부를 할 경우에 정보 주체에 대해서 불이익이 뭐다라는 걸 꼭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정보통신망법에는 1, 2, 3안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이용 기간 이 세 가지만 물어보게 돼 있는데 일반법인 개인정보법은 네 가지를 물어보게 돼 있다라는 거를 꼭 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조에 따라서 이제 정보 주체 당연히 동의를 받으면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3자 제공도 동의를 받으면은 3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 외 이용 제공도 또한 별도 동의를, 그러니까 수집 목적, 수집 이용 기간, 그 다음에 수집 항목, 그 다음에 동의 거부 불이익 내역을 네 가지를 물어보면은 별도로 해서 물어보면은 목적의 이용 제공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의 이제 맞는 중이라는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은 수집 이용 3자 제공, 뭐 국외 3자 제공, 그다음 목적의 이용 제공도 다 가능합니다. 근데 예외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할 때는 수집 이용도 동의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정보부처나 뭐 정보부처도 공공기관에 이제 포함이 되지만 공공기관에 이제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 기업에서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물품을 배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 주체가 책상을 샀어요. 책상을 살 때 예를 들면은 로긴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 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수집을 했는데 배송을 하려면은 그 집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보 주체와 계약 체결 이행을 떼서 배송을 위한 목적은 동의를 받지 않고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 주소를 이렇게 수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 조항이 이제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 요금을 어떤 기업에서 뭐 정보 주체에게 요금을 뭐 징수한다든지 정산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집 동의,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바로 이제 수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3자 목적의 이용도 예외 조항은 법률에 관련된 뭐 이런 게 예외 조항으로 있고요. 목적의 이용 제공을 보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법령 등의 정한 소관 업무에 따라서 목적의 이용 제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 및 이행에도 목적의 이용 제공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항 4호에 보면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목적 특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제 목적의 이용 제공이 가능한데 이건 바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는 겁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그 식별자나 준식별자를 뭐 전부 없애거나 또는 제너럴라이즈, 그러니까 범주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개인정보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게 비식별 조치를 하면은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현재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기업에서 비식별 조치를 해서 이제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 기준 사례입니다. 한번 이 장표를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목적의 이용 제공이 있는데요. 목적의 이용 제공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감사원법에 따라서 감사원이 특정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내놔라. 그럴 때 그 각각에 대해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감사원법에 의해서 그 A라는 기관은 감사원에 그 자료를 이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안정성 확보 조치를 잘 하라고 이제 통지는 해야 되지만
이런 그 근거에 의해서 이제 목적의 이용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사례를 볼까요? 이게 수집동의 위반 이제 사례인데요. 오프라인에서 종이를 통한 수집에도 고지와 동의는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행운권을 뽑아라. 여기 보시면 나라경품 응모권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를 이제 수집을 하고 있는데 15조에 있는 그 수집 이용할 때 네 가지를 물어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가지를 이제 물어본 항목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이제 수집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요, 16조에 개인정보법 16조에 보면은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이제 수집하게 돼 있어요. 그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그 자체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채용 계약과 관련 없이 가족사항의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신체사항, 종교, 가족사항 이런 것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집에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용 목적과 관련 없이 많은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보시면 뭐 이름, 생년월일부터 해서 뭐 가족사항까지도 지금 저 3자 제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용 목적과 관련 없이 많은 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위배 규제 대상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제공 위반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동일하게 우리 수집 이용할 때 이제 네 가지를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제공받는 자하고 제공 목적, 제공 정보, 이용 기간들을 명시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별도 동의라는 말은 구분해서 이제 별도 동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포괄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요. 그래서 별도 동의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백화점의 고객이 백화점에 이제 개인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백화점에서 생명보험사에게 정보 주체로부터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이제 제공을 3자 제공을 한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위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 이제 1강으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부터 15조, 17조, 18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요. 간단히 요 퀴즈를 한번 보시죠.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분쟁 조정을 위원하는 기관은 어디겠습니까? 아마 요 20분 정도 강의를 들은 분은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틀릴까요? 3번이 이제 틀린 사항이 됩니다. 3번이. 현재 범인으로 등록된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사망한 개인도 개인정보의 정의가 살아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자의 경우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고요. 또 현재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 소유자도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3번이 지금 틀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시 고지 의무사항과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내용에서 틀린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5번이 이제 틀리게 되겠죠. 개인정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세 가지만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이용 기간 세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거부할 경우에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뭐다라는 것까지도 자세히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인 일반법에서는 네 가지를 물어본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그 1강을 마치고요. 이어서 2강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